자, 그 20년도 국가고급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개념 자체가 뭐죠? 세입과 세출을 뺐을 때 일명 결산상 잉여금이야. 원래는 세입과 세출은 규모가 맞아야 되겠죠. 내가 400억을 쓰겠다고 하면 400조 쓰겠다고 하면은 아마 세입이 들어오는 게 세입 예산이 400일 겁니다. 근데 이 세입에는 내가 진짜 조세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모자르면 빌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걸 보존 지원인데 내가 360밖에 안 된다면은 아마 40은 보존으로 해가지고 내가 400을 맞췄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이제 거둘 수 있는 돈이에요.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이게 이제 쓴 돈이고요. 근데 만약 400을 안 쓰고 390을 썼어. 그러면 내가 400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 쓴 거야? 390을 썼죠. 이게 이제 결산상 잉여금이야. 세입과 세출이니까 누군 제외돼야 돼? 기금은 제외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은 예산만 회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회계, 특별 회계는 들어가지만 기금은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세계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지? 어, 국채를 발행했는가 안 발행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걸 가지고 빚을 갚는다면은 국채 규모가 채권 규모가 줄어들겠죠. 채무 규모가. 근데 보다시피 내가 지금 400을 만들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돈이 360이야. 세금 같은 것들이 거둘 수 있는 게. 그럼 모자라면 나머지 40은 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결산 잉여금에도 이렇게 보다시피 부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세개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부채가 무조건 줄었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물론 남은 걸 가지고 지방에 주고 공적 자금 상환하고 부채를 갚는다면은 이 부채 규모가 줄 수는 있겠죠. 그지?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국채를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다시피 이 세입에는 부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설사 내가 결산잉여금이 10이 남더라도 내가 부채를 지금 40을 줬잖아요. 건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입에는 어떤 조세 수입이나 세외 수입 같은 이런 수입도 있지만 모자랐을 때 우리가 빌려오는 이런 부채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치? 이걸 가지고 내가 총 400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그치? 그럼 400 써야 되잖아. 내가 좀 아껴 써가지고 390만 썼다면 10이 남았죠. 10이 남았다고 해서 그 나라 건전한가요? 빌려온 게 40인데? 안 되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건전성 파악한다든지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 재정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액 추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얼로 간다. 디귿은 절대로 아니겠죠.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그럼 기억은 자동 들어가는 거고 이제 니은 놓고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니은이 좀 어려웠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단 지방에 먼저 가요. 지방에 먼저 가고 공적 자금 상환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국채를 갚아요. 그래도 남으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래도 남는다.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어가요. 이게 결산잉여금입니다.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초과조세 수입이라고 봐. 내가 300억, 400이 필요한데 360 정도는 조세로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모자르니까 40을 빌려온 거예요. 그치? 그래서 400을 만들었고 내가 400을 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걷어보니까 360이 거친 게 아니라 400이 거친 거예요. 그럼 사실 빌리지 않아도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걸 초과 조세 수입이라고 그래. 나는 이 정도만 거칠 줄 알았는데 더 걷었단 말이야, 지금.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가? 올해 내가 모자랄 줄 알고 올해 빌린 국채 있죠. 이 초과 조세 수입으로 이걸 갚는 거야. 원래 이만큼 들어올 줄 알았다면 이걸 빌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 조세 수입은 기존의 국채가 아니라 올해 연도, 당해 연도 모자랄 줄 알고 국채 발행했는데 아니야, 모자르지 않고 우리 남았단 말이야. 그럼 더 들어온 이 세금으로 이 내가 빌린 당해 연도 빚을 갚는 겁니다. 이건 초과 조세 수입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나는 400 쓰기로 했는데 400을 못 쓰고 더 아껴 써가지고 390밖에 못 썼다면은 400이 수입이고 390이 지출이잖아요. 그럼 10이 남잖아. 이 10이 남은 게 뭐가 되는가? 결산상 잉여금이 세계 잉여금이에요.
기금은 제외되고 회계만 들어갈 거고요. 보다시피 결산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40은 빌린 거잖아요. 오히려 30이 모자른 거잖아, 지금. 적자잖아, 지금. 이해됐지?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국채가 반드시 마이너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20을 전부 지방에 준다든지 공적 자금 상환한다면은 뭐 국채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7급보다 9급에서 여기 어려운 게 나왔네요. 기억만 맞습니다. 이건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귿을 찍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거의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내려갈게요. 자, 품목 예산제도 옳지 않은 거네. 이거 쉽죠. 품목은 언니 뭐밖에 안 본다? 투입물밖에 안 보여요. 일이 안 보여요. 인건비가 얼마다, 물건비가 얼마다 이런 것만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목적이 안 보입니다. 일에 대한 정보는 성과주 예산이에요. 또 세입 어, 어, 어떻게 세입은 품목대로 거둘 걸 나열하고 세출은 쓸 대로 나열돼 있어. 어떤 돈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요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는 알겠는데, 그치? 이 물건이 어떤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연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 50년의 성과주의네요. 50년대는 뭐가 보여? 집이란 목적물이 보여. 목적물이 보이고 집은 평 단위로 계산될 거니까 한 평이 이제 단위겠죠. 업무 단위겠죠. 평당 10,000원인데 업무량이 100평이네. 그러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50년대 성과주 예산은 단기 산출인 세양 단위였고요. 요 세양을 업무량과 단위원가 계산해 가지고 곱해 버리면은 예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면 비시 분석은 장기 플랜을 짜고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죠. 사업을 만들고 사업의 작은 사업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버제팅과 연계시키죠. 그래서 이건 말만 예산 짜는 거지 사업을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숫자로 바꿔가지고 예산과 연계시키는 겁니다. 비시 분석을 통해서 계획 예산은 이런 비시 분석이란 체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예산과 연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일 좋은 대안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 거 맞고요. 영기준은 평가 단위잖아요. 평가 단위가 의사결정 단위예요. 이 단위 안에는 정책 대안 패키지가 있고 증액 대안 패키지가 있어. 대안 패키지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증액 패키지는 그 사업을 늘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금액 대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금액 대안에다가 우선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가 평가 단위고요. 이 안에는 패키지가 있는데 사업 단위, 대안 단위 패키지가 있고 증액 대안 패키지가 있어요. 그렇지? 그 금액 대한 패키지가 있단 말이야. 이 금액 대한 패키지에다가 우선순위 매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품목은 온리 뭐밖에 안 보인다? 투입물밖에 안 보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치?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통제 중심이에요.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인사제도. 자, 인혁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비독립이고 인혁처장이 한 명이니까 단독제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경력과는 계속 나오고 있죠. 전문경력과는 중요한 말이 일반직 공무원이야. 일반직 공무원인데 순환보직이 안 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할 때 그 직에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얘가 되려면 전직 시험 쳐야 될 거고요. 전문 경력관도 전직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일반직만으로 대상한다. 왜 일반직이 순환보직이니까요. 특정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전부 다 원칙 몇 살이 정년이다? 60세가 정년입니다. 물론 다른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을 따르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60세가 정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이에요. 일반 임기제는 경력직으로 보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별정직은 일반 임기제가 안 됩니다. 일반 임기제는 경력직이니까 별정직은 안 되게 이건 특수 경력직이니까 그다음에 65세가 아닌 60세고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여태까지는 부서별로 따로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부서 장벽을 없애버렸죠. 범부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을 범부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장관이나 우리 부서 공무원 아니어도 다른 부서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20년도 문제는
계속 우리가 약간 모르는 게 자꾸 들어와요. 이런 게 처음, 별정직의 나이가 몇 살인가 처음 들어왔단 말이야. 물론, 그 일반 임기제가 경력직이라는 거는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찍을 때 망설여지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계속 마찬가지, 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12번이야 뭐 쉬웠는데, 13번도 마찬가지고요. 14번입니다. 이건 쉬웠죠. 직위분류제는 일단 조사하고, 그다음 분류하고 평가한 다음에 명세서 매기고 정급을 하지 않나요? 종류별로 가르는 게 분석이라면은 그다음에 상대 가치를 두고 등급을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평가죠. 평가 기법은 서분 점요. 보수를 위해서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이건 쉬웠습니다. 평가입니다. 직무조사는 우리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는 겁니다. 면접할 수 있고 기술할 수도 있고요. 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조사고 이걸 통해서 같은 종류별로 묶는 게 분석이 될 거야. 여기서 유열분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 가치를 정하는 게 급, 등급이나 직급이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죠. 자, 이것도 좀 헷갈리죠. 겸임은, 겸임은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건 뭐 두 가지를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한다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일반직을 대상으로 해요. 특정직은 안 됩니다.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직 중에 예외가 있으니 교육공무원은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그래서 겸임은 원칙적으로 일반직이다. 예외적으로 특정직 중에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일반직이 겸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일반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겸임기간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또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요. 이런 건 또 처음 봤잖아. 또 힘들었겠죠. 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전직은 달랐지. 이건 틀렸. 이걸 찍으신 분 없겠죠? 전직은 인사 관할이 다른 것은 전입이야. 인사관할 행정직 공무원이 입법부로 간다든지 입법부 행정부로 온다든지 이거는 전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시험이 원칙입니다. 시험이 원칙이야. 물론 시험 과목이 같다면은 시험이 면제겠지만 시험 과목이 다르다면 전직 시험 쳐야 돼요. 국가직하고 국회직은 시험 과목이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때는 전직 시험 쳐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전입이에요, 전입. 미안해. 전직이 아니라 이건 전입입니다. 전입. 또 전직은 전직 시험이 원칙이야. 행정직인데 내가 세무직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시험 과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면제겠지만 전문 과목은 시험 쳐야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할이 다른 기관으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직이 아니라 전입이고요. 전직은 원칙적으로 시험을 치는 게 원칙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험을 3번 떨어지면 직권 면직될 수도 있어요. 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직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보라고 그래요. 전보 기간이 있는데 전보 기간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예외적으로 2년이고요. 전보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기관이라면 2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딱 이거 때문에 또 못 찍었을 거야 또. 그 다음에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었을 때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걸 강임이라고 그래요. 강임은 이런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절차가 없고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아니라 강임 전에 봉급을 받고요. 그래서 강임된 계급에서 강임 전에 봉급을 추월했을 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받아요. 내가 지금 200을 받았는데 강임되니까 이거는 160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냥 200을 받아요. 근데 이 160이 호봉이 올라가서 210으로 올라왔다. 그때는 어떻게 돼? 210으로 받아야 되겠죠. 다시 할게요. 강임되는 거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 없고요. 강임되었을 때는 강임된 계급이 아니라 강임되기 전에 계급을 일단 받아요. 받다가 강임된 계급이 강임 전에 봉급을 초과했을 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됐죠? 강임은 이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별도의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지 폐직 과원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했을 때 내려갈 거니까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도 어려웠죠. 꼼꼼하게 물어봤자 인사행정이 9급은 제일 어려워요. 가장 꼼꼼하게 물어보고 좀 지저분합니다. 자주 바뀌고요. 그래서 7급은 정책하기 어렵게 내는데 인사행 그 9급은 오히려 인사행정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건 뭐가 틀렸다?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3년이 아니라 2년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전입입니다. 인사 관할 달리할 것은. 또 전직은 반드시 시험 치는 게 원칙이고요. 답이 3번이 원칙입니다.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이에요. 그 다음에 강임되기 전에 봉급으로 받습니다. 강임되기 전에 봉급. 그다음 별도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갈등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 갈등의 관리 방안만 나왔는데 이건 갈등의 단계를 물어봤어요. 그지? 사람이 만나면 항상 갈등은 잠재돼 있죠.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바로 잠재 갈등이야. 아직 갈등이 일어난 건 아니야. 그래서 실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을 한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요. 진행 단계별로 볼 때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야기될 상황이나 조건은 잠재 갈등이라고 그래요. 지각된 갈등이 아니라 잠재 갈등이야. 사람이 더불어 살다 보면은 설사 아무리 좋은 사람과 같이 살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싸우겠죠. 그치? 이게 잠재 갈등이야. 그러다 실제 일어나는 게 이제 지각된 갈등이고 인식된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행동이 경쟁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자, 힌트를 좀 줬어요. 상호 의존성과 독립성을 비교해봐. 독립될 때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의존적이라면은 갈등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잠재 갈등이에요. 잠재 갈등, 상호 의존성이 높을 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갈등이 야기된 게 아니고요. 야기되었다면 이미 인식되고 지각된 거예요. 또 고전 이론인데 과학적 관리법이 아니라 인간관계론도 전통시각으로 들어가요. 왜? 고전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이론인 과학적 관리법은 갈등을 몰라요. 근데 갈등에 대한 고전 관점은 인간관계론이야. 갈등의 역기능만 강조해요. 그러다가 행태주의는 갈등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필연적이라고 해요. 갈등은. 사람 사는 데는 갈등은 필연적이다. 현대 관점은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통 관점이 인간관계론인데 갈등의 역기능을, 그 다음에 행태주의는 필연적인 갈등, 그 다음에 현대 관점은 갈등의 순기능을, 그 얘기예요. 또 아무리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뭐 가치관이 다르다든지 이러면 갈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얼마든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잘 모를 때가 갈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보가 많아버리면 명확해지니까 명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물론 몰라서 갈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한 정보량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사행정과 조직이론은 수식어에 따라 막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행 단계를 볼 때 갈등이 야기될 상황은 잠재 갈등이고 지각되었다, 인식되었다는 건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넘어갈게요. 17번입니다. 프렌치 라벤. 그래서 에찌오니가 강제 공리 규범인데 강제와 공리는 명확합니다. 근데 규범이 좀 애매해요. 이러다 보니까 규범 없애버리고 뭐가 들어온다? 중거, 그 다음에 전문 권력이 막 들어와요. 규범 권력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합법적 권력이 바로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이고 직위에 기반한다. 맞죠? 그래서 프렌치 라벤은 첫 번 조직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 합법적 권력. 그 다음에 강압적 권력, 공리 권력은 그대로 있어. 강압과 공리는 세 가지 규범이 셀로 갈라지는데 합법적인 거, 중거적인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거. 됐죠? 다음은 틀렸죠. 카리스마는 이건 중거 권력이에요. 중거 권력이고 강압 권력은 공포에 기반한 거 맞아. 카리스마는 그 사람의 개인적 매력도에 따라요. 카리스마 때문에 틀린 거야. 강압 권력은 공포에 기반한다 맞습니다. 카리스마와는 다릅니다. 카리스마는 중거 권력. 그 사람의 매력, 담고 싶다는 겁니다. 전문 권력은 말 그대로 정보나 지식이죠. 이러니까 무조건 상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의 관료제는 상사가 가장 전문적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전문 권력이나 준거 권력은 말 그대로 조직의 힘이라기보단 개인의 힘이기 때문에 직위와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준거 권력이 바로 카리스마다.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준거 권력. 요것도 두 가지는 개인 권력이에요. 강압이라든지 합법적이라든지 공리 권력은 전부 다 조직의 힘이겠지만 요 두 가지는 답은 2번입니다. 카리스마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거는.
18번입니다. TQM이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얘는 MBO와도 비교되고 고전이론과도 비교돼요. 뒤에 나올 BPR과도 비교되지만 MBO는 어때? 고전이론들은 품질 관리를 내부에서 해요. 전문가들이. 얘는 그게 아니라 고객 만족도입니다. 무결점주의야. 일명 저는 불량품 제로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다. 무결점주의 맞습니다. 단계별로 놔둔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분량이 몇 개 나온가를 계산해서 그걸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치? 이러다 보니까 집권이 아니라 고객과 만나는 요 맨 마지막에 고객 접점이 한 팀이 돼가지고 품질을 개선해야 돼요. 고장 나면 안 씁니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권화된 기획이 아니라 분권화될 거고요.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일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개인 노력이 아니라 집단 노력이야.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른 데서 잘못해버리면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요 서클이 고객과 만나는 이 서클이 한 팀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주자는 겁니다. 근데 TQM의 문제점 뭐냐면 기존 구조를 그대로 놔둔 다음에 수평적 팀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있어요. 의심은. 자, 답은 그래서 어쨌든 기업과 니은이 맞습니다. 다 틀려. 집권도 아니고 사전 예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노력입니다. 개인 노력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치권이네. 사법권 없습니다. 사법권 없고 우리는 행정권과 재정권이 있을 겁니다. 자, 예산 편성은 단체장의 권한 맞습니다. 심의는 의회가 하지만 이건 쉬운 문제였네요. 사법권 없고요. 편성은 단체장이 한다. 그 다음에 심의권은 누가 한다? 지방의회가 할 거고요. 자, 자치법엔 두 가지가 있죠.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의회가 하는 게 조례고 단체장이 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만의 존속 권한은 아닙니다. 됐죠? 세종시는요, 광역이야. 광역이고 제주도도 단층제예요.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하고 세종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얘는 행정시야.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시가 두 개 있습니다. 제주도의 절반은 제주시, 밑에 절반은 서귀포시죠. 이건 행정시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기초가 아니라 그냥 행정시고 더 나가서 세종시는 당연히 광역입니다. 기초가 아니고요. 답은 2번이었고 이건 쉬운 문제였네요. 마지막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뭐냐 물어보고 이게 물어봤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걸 할 수 있어. 자치사무하고 단체 유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기관 유임사무는 자치단체 게 아니라 위에 상부가 내려준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가 안 돼요. 조례 제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위임할 때 조례로 하라면 할 수 있겠죠. 위임 조례는 있어요.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기관 임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중앙정부도 자 이제 통제야. 자치사무는 뭐밖에 안 된다? 사후 통제밖에 안 돼. 사전 예방 안 돼. 사후 통제밖에 안 되고 언니 위법밖에 안 돼요. 소급 통제. 적극은 안 돼요. 부당의 문제는 안 돼요. 그지? 단체 위임 사무는 온리 사후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중앙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두 된다. 부당의 문제까지. 그래서 위법 문제 말고 부당 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죠. 한 번 더. 뭐가 틀렸어 지금? 아, 맞았나? 어, 단체 위임 사무구나. 사전 통제보다는 당연히 사후 통제야. 그지? 근데 뉘앙스가 주로 한다 하니까 마치 사전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단체 위임사무도 자치단체한테 완전히 위임된 거기 때문에 사전보다는 사후 통제로. 물론 법에 어떤 규정을 한다면 사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사후 통제가 원칙이다. 맞는 말이고, 기관 임사무는 당연히 위임 기간이 전액 부담해야 돼요. 그래, 이걸 교부금이다, 위탁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반면 2번이 틀렸는데, 보건소 업무는 뭐다? 단체 위임사무 맞아요. 단체 위임사무 정말 몇 개 안 돼요. 맞습니다. 반면에 병역 자원은 이건 기관 임사무야. 병역, 국세 이런 것들, 경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론 경찰은 자치사무도 있겠지만은 국가가 만약 했다면 이거는 기관 임사무다. 어쨌든 병역이나 국세 같은 건 좀 외워두십시오. 국세조사 같은 것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보건소는 단체다. 근데 병역 자원 관리는 이건 뭐다? 기관이다. 이건 맞지만 보건소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역시 어려웠죠, 이거. 계속 말하자면 20년 문제는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그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실제 시험장 가서 되게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왜 찍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못 찍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시간을 많이 먹고 맞으면 고치고 많이 틀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내용은 되게 쉬워. 우리가 아는 거잖아, 잘. 아는 건데 답을 짓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구급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정말 이상한 낯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한 지문, 두 지문 이상하게 줘가지고 나를 이제 힘들게 만들죠. 이게 이제 구급에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팩트 정말 아주 지엽적인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거야. 다만 네가 정확히 모른다면은 거기서 이제 답을 두 개 놓고 막 고르게 되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지문 집어넣어 버려. 근데 그런 지문이 답이 될 확률은 없지만은 그런 지문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지문 때문에 걔를 못 짚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한테 자꾸 모의고사 풀어볼까 말까 물어보는데 풀어봐야 돼요. 왜 풀어보니 이런 걸 응용을 해야 되니까 실전 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하기 제일 좋은 건 모의고사잖아요. 막 섞어서 모의고사 풀어봐. 기출고사, 기출문제도 모의고사 풀어보고 20분 내에 놓고 찍어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지? 비슷한 문제 중에 뭐가 더 틀렸는가를 찾아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한 번 풀어보고 뭐 대충 들어간다. 문제가 쉬웠을 땐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땐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실제 가서는요. 근데 강사들은 쉬웠다고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잖아. 그치? 다 뭐 보기 중에 세 개는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맨날 소거하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 세 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잘 안 되니까 현실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9년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